자, 대단원 1단원 물질의 구조부터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대단원 1단원의 물질의 구조는 원자오비탈, 화학결합, 분자오비탈, 분자구조와 성질 이렇게 네 가지, 네 단원의 중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중단원인 원자오비탈을 같이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원자오비탈 학습목표가 되게 길죠? 여러 가지가 쓰여 있어서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기원전부터 사람들은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물질의 구조에 관한 현대적 생각은 1800년대 초 영국의 과학자 누구? 그렇죠. 돌턴에 의해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제한된 체계적 원자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돌턴이 제안한 원자론을 기초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을 연구함으로써 원자 모형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부터는 고전역학으로 더 이상 설명이 되지 않는 빛과 원자의 본질을 밝히는 일련의 실험들을 통해서 혁명적 새로운 이론인 뭐가? 그렇죠. 양자역학이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현대적 원자 모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가 고전 물리학부터 즉 현대적 물리학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 배워보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이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한 종류로서 현대 물리학이 등장하게 된 이제 초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장에서는 보호의 원자 모형을 이용하여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과 양자에 된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고 여기서 양자된 에너지 준위라는 거는 쉽게 설명해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물질파와 불화학적성의 원리를 이용한 현대적 원자 모형의 특성을 알아본 뒤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에너지 및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그리고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알아보자.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접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선생님과 알아보고 뒤에 있는 내용은 빠르게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봅시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연속 스펙트럼과 달리 수소 원자에서 불연속적 선 스펙트럼이 방출되는데 이 선들은 수소 원자 내의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 값들로만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양자화 되어 있다. 불영속적이다. 부호는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가 핵 주위를 안정하게 원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뭐를? 그렇지, 각 운동량 양자화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전자의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와 원 궤도의 반지름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잘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소 원자 내의 전자들이 특정한 에너지 값으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수소가 가장 간단한 원자이기 때문에 이 수소로만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수소의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다음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보호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이제 수소에 관련돼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원자 모형이 계속적으로 변천을 했는데 이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같이 한번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좀 많이 써야 되니까 칸을 좀 남겨놓도록 합시다. 원자 모형 변천. 이거는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일단 처음에 돌턴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돌턴은 어떤 원자 모형을 제시를 했나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당구공이나 아니면 볼링공처럼 딱딱한 구 모양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돌턴의 원자 모형을 다시 다른 원자 모형으로 변형을 시켰나요? 그렇죠. 톰슨입니다. 톰슨. 어떤 실험을 통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음극선 실험이라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진한 걸로 할게요. 음극선 실험.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전자를 발견하게 되죠.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어. 전자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전자를 뭔가 주목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원자 모형에 이 전자를 주목을 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주목을 시키느냐? 돌턴의 동그란 모양은 그대로 가지고 오되 이 전자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요. 이렇게. 어, 이렇게 전자를 갖다 붙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푸딩. 돌턴에서는 딱딱한 구였지만 톰슨에서는 이 검정색 구가 푸딩처럼 말랑말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푸딩 속 이 전자를 건포도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럼 나머지 검정색, 즉 푸딩은 뭐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렇죠. 플러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전자가 5개니까 플러스도 5개로 맞춰줄게요. 그런데 이런 톰슨의 그 원자 모형을 쭉 여러 과학자들이 쓰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가 우리 스승님인 톰슨은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 내가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는 이유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할 거다라고 해서 했던 실험이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입니다. 하지만 러더퍼드는 제 생각에는 톰슨의 원자 모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고 해놓고 실험하게 되면은 실험했을 때 잘 맞지 않는 구조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머리를 쓴 건지 아니면은 뭐 진짜 찐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 러더포드의 실험 덕분에 조금 더 원자 모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그 입자는 바로 원자 핵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는 모형입니다. 이건 궤도 모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이 러더퍼드의 모형이 꾸준히 발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러더퍼드에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냐? 첫 번째로는 원자의 안전성이에요. 잘 보세요. 전자가 이렇게 쭉 궤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쭉 움직이다 보면 언젠간 누구랑 부딪히게 돼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원자 핵과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원자 핵과 즉 원자 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언젠가 부딪히게 되면 펑 하고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물질이 거의 안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보면 전자와 원자 핵은 절대로 부딪힐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더퍼드는 이러한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하지 못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색깔을 띠게 돼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색이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색을 띠고 색을 띠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 스펙트럼을 보고 단순하게 색을 띠는 부분이 있고 색을 띠지 않는 부분이 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무슨 의미다? 그렇죠.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 파장은 바로 진동수와 관련이 있고 이 진동수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스펙트럼 자체가 여기는 이 스펙트럼이 바로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파장이 안 나오다가 찍히고 안 나오다가 찍힌다는 거는 에너지가 없었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나오고 에너지가 없다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전자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여기서 에너지가 좀 나오고 여기서 에너지가 좀 나오고 여기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의미는 에너지가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에너지가 연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무형으로는 어떠한 스펙트럼이 찍혀야 되냐?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찍혀야 돼요. 지금 여기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달리 빨주노초 파란부가 있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러더퍼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보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어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어는 실험학자라기보다는 이론학자인데 바로 궤도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핵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궤도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러더퍼드의 모형은 행성 모형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특정한 궤도로만 돌고 있다. 그럼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왜? 첫 번째 껍질만 돌 수 있고 또는 두 번째 껍질 또는 세 번째 껍질만 돌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전자 궤도만 돌 수 있어요. 그럼 원자핵과 부딪힐 일이 있다? 없다? 그렇죠. 부딪힐 일이 없다. 따라서 첫 번째 원자의 안정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소의 선 스펙트럼 특정한 에너지 값만 내놔야겠죠? 맞아요. 그런데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요 공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만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만큼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이런 식으로 검은색, 즉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색을 띠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다. 왜? 전자는 궤도와 궤도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요 궤도하고 궤도 사이만큼의 에너지는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찍히게 됩니다. 뭐 또 여기 세 번째 껍질이 있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움직일 수 없고 이만큼 움직일 수 없고 이만큼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검정색으로 찍히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색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어 모형으로 우리가 뭘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수소의 선 스펙트럼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뭘로 넘어오느냐? 바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넘어와요. 왜 현대란 이름을 붙였냐? 여러 과학자들이 함께 원자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얘는 러더퍼드의 원자핵 개념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전자는 보어 같은 경우는 궤도에서 발견될 확률이 100%고 그리고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서 발견될 확률이 0%였다면 즉 0과 100만 있다면 현대에서는 뭐 적당히 나온다, 조금 나온다, 많이 발견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확률적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확률이에요.
그래서 보호의 궤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전자가 발견 확률이 매우 높고, 보호의 궤도와 궤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전자가 발견 확률이 낮고, 그리고 다시 궤도 부분에서 전자가 발견 확률이 높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점점점점 그린 거는 이게 모두 다 전자를 표시한 게 아니라 전자를 잉크에 퐁당 담궜다가 쫙 뿌리면 전자가 지나간 흔적이 나오는데 그 전자가 지나간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현대모형 같은 경우는 현대모형에서는 전자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형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전자에 지나간 흔적들만 보게 된다면 마치 구름 모양이라서 전자 구름 모형 또는 오비탈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은 뭐 전자가 발견 확률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 확률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실선을 그어서 이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90%, 즉 90%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에서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 문제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냐? 보호까지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왜? 수소 원자가 가장 간단하니까. 원자핵 하나, 어, 양성자 하나, 그리고 전자 하나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딱 한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헬륨으로 넘어가면은 헬륨에서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 2개. 그럼 여기 사이에 뭐 반발력,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 인력, 뭐 물질로 따지면은 이렇게 만유의 인력 등등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져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등장하느냐? 바로 헬륨의 선 스펙트럼 갈라짐을 보호 모형으로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헬륨의 선 스펙트럼 갈라진 부분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뒤에 가서.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까지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었었는데 보호로 넘어가면서 에너지가 불연속적, 즉 에너지가 양자화되었죠. 그래서 바로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은 고전 물리학, 그리고 여기서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오게 되는 바로 그 기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바로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때문에 러더퍼드에서 보호로 넘어온 계기가 됐다고 했었죠. 얘는 바로 양자역학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고전 물리학이랑 양자역학이랑 조금 더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전 물리학, 그리고 여기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양자역학. 이걸 기점으로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고전 물리학에서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 바로 거시적 세계입니다. 거시적 세계는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뭐 물체를 던졌다. 그럼 물체가 질량 m을 가지고 있고 속도가 v다. 그럼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 물리학, 거시적 세계예요. 아마 중학교 때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물리 내용에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거시적 현대 물리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바로 미시적 세계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 미시적 세계라는 거는 그 원자라든지 분자, 이 아이들이 존재하는 곳을 미시적 세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과 많이 달라요. 전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끼리의 실제로 물질이 지나갈 때 에너지를 갖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고전 물리학, 즉 거시적 세계와는 조금 좀 미세하게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시적 세계에 있는 즉 고전 물리학의 개념을 전자에 도입을 시켜야 되는데 전자가 고전 물리학과 다르게 고전 물리학에서 발견한 그런 수식들과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렇다면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죠? 그 새로운 개념이 바로 양자 역학이에요. 이 양자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라틴어로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으로 한번 전자를 해석해 봤더니 정확하게는 해석하지 못하고 근시적인 이론만 제시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전자를 충분히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겠죠. 기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고전 물리학이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뭐가 나왔다? 양자역학이 나왔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 바로 고전 물리학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양자화 개념을 설명합니다. 양자화는 에너지의 양자화, 그리고 운동량의 양자화, 마지막으로 각 운동량,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그 운동량입니다. 그래서 각 운동량, 이 세 가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즉 불연속적이다. 정수로 표현될 수 있다. 정수배다. 그런 의미예요. 네, 써줄게요. 양자화라는 건 불연속적이다. 우리가 연속이라는 건 1, 2, 3, 4, 5, 6 이런 게 연속이 아니에요. 1 다음에 1.1. 그런데 1.1도 아니죠. 1.01. 1.01도 바로 1 다음 숫자가 아니죠. 1.001. 그런데 1.001도 바로 1 다음 숫자가 아니죠. 그렇듯 이렇게 연속된 게 아니라 불연속적이다라는 건 1, 2, 3 이렇게 띄엄띄엄 정수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배 개념으로. 자, 두 번째는 바로 파동성과 입작성, 이렇게 이중성에 대한 설명을 양자역학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체는 입자성을 띠는데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 물체가 입작성도 띠지만 뭐도 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동성도 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불확정성 원리라는 거는 움직이는 이 전자 자체가 특정한 위치, 그리고 그 특정한 위치에서의 운동량, 이 두 가지를 구할 수 없다. 쉽게 설명하면 전자가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일 때 속력이 얼마인지 이거를 둘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알면은 그때의 속력 또는 운동량을 모르는 거고, 운동량이나 그때의 속력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때의 위치를 잘 모른다. 이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우리가 확률로 100%와 0%가 현대 원자 모형에서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현대 원자 모형, 즉 현대 물리학으로 등장하면서 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라고 설명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불확정성 원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은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이 바로 양자 역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쭉 이어서 내용을 설명해주면 가열이나 방전에 의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들뜬 원자가 방출하는 빛은 원자 내부 구조에 관해 간접적인 정보를 준다. 빛은 빈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전자기 복사선이며 파동의 성질을 가진 에너지이다. 우리가 고전 물리학에서는 입자성으로만 설명이 가능했는데 현대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뭐까지 나온다? 그렇죠. 파동성까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압력의 수소 기체가 들어있는 방전관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수소 분자는 원자로 되면서 높은 에너지를 갖는 들뜬 상태가 되고 들뜬 수소 원자들은 전자기 복사선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시 결합하여 수소 분자가 된다. 이때 방출되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은 특정 파장에서 불연속적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림 1-2는 방전관 속 수소 원자에 의하여 방출되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건 뭐냐?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즉 양자화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바로 보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바로 보의 궤도 모형으로 뭘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 뒤에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 두 그림을 보는데 이렇게 빛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소가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근데 수소가 에너지를 그냥 방출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들띄웠다가 들띄운 애가 안정해지면서 즉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그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가 바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일단은 안정한 상태, 즉 바닥 상태의 수소 분자가 있어요. 얘를 에너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 결합이 끊어지게 됩니다. 결합이 끊어지면은 원자 상태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전자가 뭐 두 개라고 해서 듀엣 규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규칙은 옥텟 규칙이니까 그냥 옥텟 규칙을 할게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다시 안정화돼야 됩니다.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화돼요. 그러면서 이 수소 원자가 결합을 해서 다시 수소 분자가 됩니다. 이때 나오는 이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된다? 그렇죠. 여기 있는 색깔 띠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스펙트럼으로 확인해 봤더니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 그렇죠. 불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다는 것은 러더퍼드처럼 원자 모형을 만들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가 궤도 개념을 집어넣어서 바로 불연속적인 스펙트럼, 즉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원자 모형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선생님과 같이 간단한 과학적 개념을 배워볼 건데요. 여기 잘 보면은 빨간부 쪽 파란부가 있어요. 이쪽은 빨간색 쪽, 그리고 여기는 보라색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적외선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인프라 레드 웨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자외선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간단하게 뭐 UV라고도 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울트라 바이올렛 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적외선이랑 자외선 중에서 누가 더 세냐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외선이 더 세요. 왜? 자외선 햇빛은 나오는 걸 우리가 피하려고 하잖아. 근데 적외선 같은 경우는 적외선 카메라, 즉 적외선 카메라로 우리 몸을 비추면은 적외선이 나오죠. 우리 몸에서도 뿜어낼 수 있는 게 적외선이에요. 그럼 둘 중에 더 에너지가 강한 건 누구다? 자외선입니다. 어, 그럼 자외선과 적외선의 에너지가 센 정도를 비교하라고 하면은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뭐냐? 빨주노초 파란보 가시광선 영역, 여기는 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빨간색이랑 보라색 중에서 조금 더 에너지가 센 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랬을 때 뭘 떠올리면 되냐면은 여기는 적외선의 영어 이름과 여기는 자외선의 영어 이름을 떠올리면 됩니다. 왜? 적외선은 인프라레드예요. 레드에 가깝다. 어, 레드랑 가까운 쪽에 있다. 즉 빨간색 쪽에 더 가깝다라는 의미고,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보라색인데 아주 강한 보라색 쪽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을 때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빨주노초 파란보, 이 중에서 에너지가 강한 애가 누구다? 그렇죠. 바로 보라색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다는 걸 기본적 개념으로 가져가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 선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화학적 내용이랑 겹쳐서 설명해 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선크림의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바로 UV 차단제죠. 그래서 UV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뭐 UVA, UVB, UVC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UVA, B, C.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UVA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뭐 어둡거나 겨울이거나 이렇게 아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날에도 그래도 조금 시야가 보이죠? 그때도 UV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게 바로 UVA예요. UVB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피부암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선크림에 그 써있는 문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크림을 잘 보면은 여기에 SPF 뭐 50, 그리고 PA++ 이렇게 써있는 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떠한 용어인지 같이 알아볼 건데, 일단 먼저 SPF부터 알아볼 겁니다. 이 SPF는 Sun Protection 팩터인데 햇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UVB로부터, 우리가 피부암을 일으키는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쓸게요. SPF1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15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마 SP1짜리는 없을 겁니다. SPF 30이라고 써 있는 거는 몇 분 동안 우리 피부를 UVB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느냐? 바로 30 곱하기 1당 15분이라고 했으니까 15분. 그래서 얘는 450분. 다시 한번 시간을 고치면은 7시간 30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우리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근데 충분하게 7시간 30분 동안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얇기가 있어야 되고요. 뭐 너무 얇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땀을 흘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30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대한의 조건에서 7시간 30분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PF 선생님 50짜리를 쓰는데 50이면은 뭐 50 곱하기 15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바로 UVA의 차단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기호를 이용하는데 뭐 P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안 발랐을 때보다 2배 정도 차단력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PA 플러스 플러스는 4배. 그리고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 뭐 8배. 그 최대가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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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인데 얘는 16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보호를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럼 PA 플러스가 더 많을수록 좋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PA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피부에 자극되는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피부의 예민도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중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선들 사이의 규칙성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은 바로 스위스의 수학교사 누구였다? 발머였습니다. 우리가 화학자 또는 과학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수학교사였어요. 이걸 발견한 사람은. 발머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발머는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방출하는 에너지 영역 중 바로 가시광선의 영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 준위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발머예요. 근데 왜 가시광선이 제일 먼저냐?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가시광선 영역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서 다른 영역에서의 선들도 발견되었고, 뭐 적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외선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됐습니다. 이를 스웨덴의 분광학자인 누구? 그쵸, 리드베리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된 식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수가 바로 리드베리 상수입니다. 여기 옆에 써 있죠? 얘는 진동수예요. 아마 화학원에서 이것 정도는 배웠을 것 같은데, 궤도하고 궤도 사이의 전자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그래서 이 궤도하고 궤도 사이의 에너지, 이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하고, 그리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는으로 바꿔서 쓰면은 그 에너지 간격, 얘는 이 에너지라는 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했어요. 이렇게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리고 진동수 그리고 얘는 람다, 즉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그리고 빛의 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껍질은 경우, 즉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방출하는 빛의 영역은 바로 자외선 영역이고, 누가 발견했다? 바로 라이먼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전자 껍질로부터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 같은 경우는 바로 가시광선 영역이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스위스의 수학자인 발머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껍질로부터 전자가 세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는 바로 적외선 영역이고, 이 영역은 파센이라는 사람이 바로 발견을 했습니다. 리드베리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왜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왜 나타나는지. 그러나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서 불연속적 선들이 존재는 이후 수소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의 에너지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 및 계기가 되었다. 음. 그래서 리드베리 같은 경우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거를 누가 설명합니까? 바로 보어가 등장하면서 설명을 해 줄 겁니다. 보어의 이러한 원자 모형과 설명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합시다.